네. 네, 지난 1월 8일이죠. 한국 법원이 이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라는 피해자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가오는 3월에는 같은 내용으로 이용수 할머니, 고 김복동 할머니, 이 두 할머니의 성함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두 할머니를 비롯해서 한 20명이 넘는 같은 내용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도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익히 예상이 되듯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소위 주권 면제라는 논리로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왜 남의 나라 주권에 한국 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사실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그리고 위안부 강제동원 이런 범죄들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들 주권만 강변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배상 판결의 의미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꼭 법적 배상이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18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신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위안부 피해 배상을 집행해야 한다고 보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강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곤혹스럽다, 외교적인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년 기자회견 직후에 신임 주일대사인 강창일, 이 강창일 주일대사는 이 배상 판결 직후에 이제 임명이 되었는데요. 이 강창일 주일대사가 한겨레에 또 긴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주장했던 바를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돈이 아니라 명예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상은 중요하지 않고 배상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해법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배상금은 다른 기금을 마련해서 대체해서 지급을 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명예회복은 따로 방안을 마련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죠. 그런데 사실 법적 배상이 그저 다른 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의미 없는 것이었다면 왜 애초에 피해자들이 애초에 한일 위안부 합의와 그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 10억엔을 거부하고 배상 소송을 끝까지 진행을 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 주장은 이 피해자들의 뜻은 눈꼽만치도 생각을 안 하고 한일 관계의 회복,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법적 배상을 아주 중요한 요구로 여겨온 데에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10년 정도 이어져 온 것인데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 그러니까 1990년대에 피해자들은 일본 현지에서 이 배상과 공식 사죄를 요구하는 법적 투쟁을 오랫동안 벌였습니다. 첫 공개 증언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91년 8월 14일에 처음으로 공개 증언을 한 뒤에 착수하셨던 일이 바로 일본 현지에서의 법정 투쟁이었죠. 그런데 일본 법원은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일본 현지의 소송이 한 4번의 소송이 있었는데요. 이 4개의 소송을 모두 다 기각을 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이런 이제 소송을 다 기각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일본 정부는 또 다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그것이 일명 고노다마와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93년에 이 당시에 관방장관이었던 고노가 이제 고노 요에이라고 하는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였는데요. 일본 정부의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고노다마에 따라서 이제 국민기금, 아까 얘기한 그 국민기금이라는 위로금을 피해자들에게 전달을 했는데요. 당시의 위로금은 일본 국민들의 이제 모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와 우파들은 이 고노다마가 사실은 그 위안부 문제 해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고노다마 이후에 일본 정부가 펴왔던 그런 입장들을 볼 때 고노다마는 사실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사과한 최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아베와 박근혜의 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 이 고노다마에조차도 한참 못 미치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고노다마조차도 결코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노다마는 위안부 문제에서 일본 국가의 책임을 군의 관여, 일부 관헌의 가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에 위안소는 일본이 이제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진출했던 모든 곳에, 심지어 막 그 인도부터 해가지고 호주 옆에 있는 태평양 분도까지 모든 곳에 이 위안소가 설치가 됐고, 이동식 위안소까지 있었을 정도로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이었고, 이 일본 총독부가 강제로 동원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속속들이 조선에 있는 여성들을 그렇게 많이 동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따라서 이 고노다마는 사실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데에는 위안부 모집의 주체를 군이 아니라 업체로 규정을 했고, 또 이제 본인 의사에 반한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제 가족에 의해서 떠밀렸다거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하는 식의 여지를 열어놓는 그런 이제 표현이었고, 또 이제 자진해서 위안부가 되었다 이런 논리에도 이제 문을 열어주는 표현이었죠. 이랬기 때문에 고노다마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일본의 고위 관리들과 우익들은 계속해서 이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 피해자들의 가장 가슴에 비수를 꽂는 그런 이제 모욕은 직업 매춘부였다 하는 식의 이제 모욕 망언인데요. 아베 자신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직후에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언론에 공개적으로 위안부는 군과 간원에 의해서 강제 연행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당장 오늘자 이 한국경제 신문을 보면은 하버드의 한 로스쿨 교수가 쓴 논문을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하고 소개를 하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위안부는 당시에 일본과 조선에 있었던 매춘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는 그 매춘업자들의 어떤 행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일본 국가의 책임은 아니다 하고 그런 이제 논문이 발표될 정도로 이 위안부가 사실은 직업매춘부였다는 식의 모욕이 아직까지도 사실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분통 터진 일입니까? 바로 이런 이유로 피해자들은 법적 배상 과정을 통해서 돈 때문이 아니라 이 법적 배상의 과정을 통해서 일본 정부를 재판정을 세우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명예를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외교적 해법이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해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이번 판결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요. 이 문재인 정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배상 판결을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제징용, 그러니까 강제동원 문제도 있는데 위안부 문제까지 겹쳐서 너무 곤혹스럽다. 위안부 배상 판결을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집행처럼 강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용수 할머니 등의 배상 판결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이번에 이제 판결 난 그 배상 이후에 이 여러 강제 집행을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압류라든지 매각 신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정부의 입장은 법원을 압박하면서 사실 피해자들한테도 정부는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청구하지 마라 하는 압박을 넣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의 한일 관계는 2018년 말에 있었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의 여파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도 여전히 완전히 해결이 되지가 않았고요.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당시에도 이 배상해야 되는 피고, 이 전범 기업들이 이제
옛날 상호명으로는 신일철주금이라고 하고 또 미쓰비시 중공업이 두 업체인데요. 이 두 일본 전범 기업들이 배상을 거부하고 판결에 불복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피해자들은 국내에 있는 이 기업들의 뭐 주식이라던가 특허권을 매각해서 이것을 이제 배상금으로 현금화 전환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이제 압류와 매각 명령 신청을 넣었죠. 원래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이제 밟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입니다. 이 소송들은 이제 다 승인이 되어서 압류와 매각이 다 승인이 돼서 이게 이제 법원 경매에 넘어가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법원이 지금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이 강제 배상 집행을 거의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아까 말한 압류와 매각은 그 자산이 있는 소재지의 지방 법원들, 그러니까 대구 지원과 광주 지원, 포항 지원과 대구 지원 이 두 지방 법원이 하는 건데 이 지방 법원이 지금 행정부의 어떤 보호 없이 이것을 강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지금 강제동원 배상이 이제 멈춰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 강제 집행은 그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핵심인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만 위안부 피해자들이 이것을 집행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년 전에 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한일 갈등이 심각하게 불거졌을 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죽창가를 부르자느니 뭐 한일 전쟁이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반일 또 애국주의적 그런 포퓰리즘 분위기를 매우 이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와서 돌아보면 이때 말과 달리 이 문재인 정부의 이 소위 항일 실천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아주 보잘것없이 타협적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에 맞서는 카드로 제기되었던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종료한다고 했지만 이 종료를 다시금 유예하는 결정을 내려서 아직까지도 이런 상태이고요. 또 국회에서는 여당의 문희상이 이 배상을 우회할 수 있는 양국의 어떤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배상금을 대신하자 하는 어떤 꼼수를 내놔서 피해자들의 또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일본 정부가 이 재판에 불복함으로써 배상 집행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하나의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왜 계속해서 이렇게 일본 정부에게 타협하고 마는가? 큰 틀에서 보면 이 역대 한국 정부들이 반일 제스처와 또 타협적인 대일 관계 이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행보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보여온 패턴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계승한다고 하는 과거의 민주당 정부들도 마찬가지였죠. 김대중 정부는 집권 직후에 독도와 어업협정 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하는 듯 했지만 또 2001년에는 역사교과서 이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로 또 대중의 공분이 일자 이것 때문에 또 일본과의 충돌을 또 벌이는 듯 했지만 실천에서는 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훨씬 더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당시에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리는 이 정상 간의 공동선언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요. 이 선언은 1965년에 있었던 박정희의 한일 청구권 협정, 또 한일 그 국교 정상화 협정, 기본협정이라고 하죠. 이 두 협정을 이제 높이 사면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한일 협정과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 정부가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하나의 명분이었거든요. 또 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들어섰던 노무현 정부도 이 교과서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로 갈등을 벌이고 뭐 외교 전쟁이다 막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더 전체적인 실천은 훨씬 더 김대중 정부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무현 정부가 딱 취임한 지 한 달 뒤에 아까 얘기했던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현지에서 제기했던 소송이 최종 패소하였는데
이것을 노무현 정부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임기 내의 과거사 문제는 공식 의제로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렇게 여당과 야당을 가리지 않는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한국이 여전히 일본의 식민지 처지를 못 벗어난 것 아니냐? 혹은 그런 의식을 못 벗어던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일 과거사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지 역사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날 일본이 과거 일본 제국의 전쟁 범죄를 부정함으로써 오늘날 무슨 일을 벌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현재 일본의 전략과 한국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날의 한일 관계는 100여 년 전 식민지배 당시와는 아주 큰 변화, 역사적 변천을 겪어왔죠. 무엇보다도 그러한 그 변화는 양국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2차 대전 종전, 일본에게는 패전이었고 조선에게는 해방이었죠. 그 이후에 세계 질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하는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접근해야만 올바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는 전과는 다른 양상의 제국주의 질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냉전기가 시작됐던 것이죠. 미국 지배자들은 이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묶어서 이 소련과 중국, 특히 소련이죠. 이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국에게는 일본이 아주 중요한 동맹이었는데요. 일본은 패전 직후에 굉장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한 20, 30년 만에 다시금 세계 최상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게 일본은 가장 중요한 동맹이자 또 잘 달래가면서 이렇게 묶어둬야 할 하위 파트너였죠. 그러한 일본을 방어하는 데에서 또 북한과 붙어 있는 한국이 또 중요한 가치를 가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바로 미국에게 이 대소련 전진기지, 방어막 구실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런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런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미국의 보호와 지원 속에서 성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한미일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긴밀한 사이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60년대 이래로 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경제력이 아시아 쪽의 냉전 비용을 많이 일부 좀 부담해주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일본 또한 그 과정에서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쪽의 수출 통로를 확보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죠. 1965년에 있었던 박정희의 한일 청구권 협정이 바로 이러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은 미국이 거의 제3의 당사국으로 참여한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미국의 아주 강력한 관여 속에서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또 한일 간의 국교를 정상화해서 이 한미일 간의 삼각안보 협력 체계를 또 강화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었죠. 이 한일 청구권 합의 협정 이후로 이 일본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아주 긴밀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핵심 산업들이 일본의 자금과 기술, 기계를 흡수하면서 이런 제품들을 또 이제 미국에 수출하면서 이런 한미일 간의 경제적 구조가 생기게 됐고, 이 당시에 일본의 이 대한국 수출이 청구권 협정 이래로 한 곱절로 2배로 늘어나는 그런 이제 관계가 생겨났죠. 이런 속에서 이 두 나라 정부와 기업 권력자들 사이에서도 또 깊은 인적 관계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미일 지배자들의 그 이해관계 속에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서면 이제 또 다른 이 세계 질서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소련 진영이 붕괴하고 미국이 냉전의 승리자가 되면서 세계적인 패권을 가시했지만 또 곳곳에서 새로운 모순과 긴장이 발생을 하기 시작했죠. 표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표를 보시면 그 세계 GDP에서 주요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표입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중국입니다. 중국을 보면 2000년대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90년대부터 중국 경제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는 경제 규모 5위를, 2010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죠.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경제 성장에 걸맞게 군사력도 아주 빠르게 증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뒤잇는 세계 2위에 도달하게 되었죠. 지금 요 표를 보시면은 중국의 국방 예산을 나타내고 있는 표인데요.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은 미국의 세계 패권의 위상을 흔드는 것이자 또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일본의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이렇게 급성장했던 시기에 일본은 경제 성장 추세가 멈추고 장기적인 불황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네. 요 표는 90년대부터 2012년까지 아시아 지역의 이 군사비 지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90년대를 100으로 이제 기점으로 해서 요 비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중국이 아주 가파르죠. 초록색 선이 일본인데요. 좀 밑에서 머무르고 한참 밑에서 머무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80년대에 이미 일본의 군사비 지출이 미국과 소련을 뒤잇는 아주 높은 수준, 세계 3위의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중국의 이 군사력이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고 이것이 일본의 이제 위기감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래서 일본은 이 90년대부터 특히 세계 시장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의 이런 궁극적인 이익을 보장해줄 힘, 바로 국가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군사 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이 헌법에 공격형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제약이 걸려 있고 또 국내에 반핵 정서가 아주 강한 그런 나라인데도 이런 제약들을 무릅쓰고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또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벌였고요. 특히나 이 대중국 견제 문제에서 아주 저돌적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했습니다. 다오이다오 또는 센카쿠 열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투기를 발진시키는 그런 충돌을 벌이곤 했죠. 이런 그 일본의 이 군사 대국화는 아직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의 그 기억을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아시아 주변국들의 대중에게 엄청난 분노와 또 공분을 사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지지난해에는 이 주한미군 보고서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들어간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죠. 바로 이런 과정이 일본 정부가 과거의 전쟁 범죄를 집요하게 부정하고 망언과 왜곡, 은폐를 일삼았던 그런 과정과 맞물렸던 것입니다. 과거사 문제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일본에 맞선 그런 나머지 국가들의 결속을 시키는 데 유리한 쟁점이었지만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이 중국 포위 전략으로 나머지 국가들을 포섭하는 데는 또 중요한 걸림돌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지배자들은 모순된 압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이렇게 막 다시 날뛰는 모습에 한국 대중이 분노하고 이런 것들을 한국 정부는 의식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면서 줄다리기 하기도 했고 이런 줄다리기가 때때로는 어떤 격한 항의로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한국 정부는 이 한일 관계를 증진해서 얻을 수 있는
더 넓게는 한미일 동맹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을 더 중히 여겼고 그것을 대변하는 실천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90년대와 2000년대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외 전략과 또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언급을 했는데요. 이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는 북핵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북핵 위협 흐름이 한국 국가에게도 군사력을 증대시키고 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어떤 명분이자 압력이었다는 것은 두말하면 이제 잔소리인데요. 바로 이 시기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을 넘어오는 바로 이 시기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한일 간에 굉장히 국내 반발 때문에 느릿느릿하게 또 조심스럽게 진행되어 오던 군사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토대를 놓았고 노무현 정부도 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을 하면서 이 주한미군이 중국과의 분쟁에도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발전 기지로서의 구실을 허용하는 그런 실천을 했습니다. 또 미국이 지금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은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라고 하는 이건데요. 이 MD 체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제주 해군 기지를 결정하고 추진한 것도 바로 이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였고 또 우파 정부를 지나와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제주 해군 기지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가 강행했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것을 바로 사드 배치로서 완성시킨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하에서 군사비가 아주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왼쪽에 있는 세계 군사력 순위는 지금 이제 핵 전력을 포함하지 않아서 행복이 좀 더 높이 평가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한국이 지금 세계 6위, 7위, 10위권 안쪽에 그 순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또 논란이 되었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제국주의 전략에 적극 협조하고 있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일 문제는 아주 잠재적인 폭탄으로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같은 독재 정권조차도 독도를 폭파시켜버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을 만큼 또 박근혜 같은 강성 우파 정부조차도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이 양승태 사법농단이 일으켰을 만큼 이 한일 문제는 아주 곤란한 문제인데 하물며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과거 정부들의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한 정부였기 때문에 또 게다가 2년 전에는 막 죽창가 막 이런 것들을 운운하면서 항해 제스처를 막 취하면서 이 정부의 위기를 지연시켜 놓은 탓에 지금의 보잘것없는 실천이 더더욱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또 국제기구나 국제법에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이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국주의 협력 정책에 맞서서 항의를 건설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발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